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XY의 안전 이별. 이 책의 부제는 보복 없이 손해 없이 나르시시스트와 멀어지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멘토 이호선 교수 강력 추천. 아마존 4년 연속 스테디셀러. 유튜브 누적 조회수 6,500만 회 실전 나르시시스트 퇴치법을 담았습니다. 지은이는 레베카 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20년 이상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협상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다.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수 6,500만 회를 기록했다. 19살에 결혼해 23세 새 아이의 엄마가 된 후 이혼을 겪으며 싱글맘이 됐고 20대가 지나기 전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꼽은 최고의 변호사로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협상하는 힘을 전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에서 시작된다. 단테, 신곡.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 겪었던 관계를 하나 떠올려보자. 비즈니스든 개인적인 관계든 상관없다. 떠올릴 관계의 공통점은 이렇다. 그 사람은 처음엔 정말 매력적이었다. 말투도 부드럽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 사람은 관계 초반에 나와 계속해서 소통하려 했다. 문자, 전화, 만남. 뭐든지 그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다. 마치 지금껏 만나본 사람 중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싶어 했다. 다음 단계로 얼른 가고 싶어 했다. 계약을 하자고 하거나 같이 일하자고 하거나 가족을 만나고 동거를 하고 결혼까지 전부 빨리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졌다.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했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걸 안 지키기도 하고 예전처럼 연락이 바로 오지도 않았다. 어떤 날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적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항상 이유는 있었다. 다른 사람 때문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나 때문이라는 식이었다. 갑자기 문제가 내 탓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내가 너무 집착해서,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식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자존감이 무너졌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런데 이미 너무 깊이 관계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심하면 피해망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미쳐가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헷갈렸다. 내가 잘못된 걸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정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겪어봤다. 지옥 클럽에 온 걸 환영한다. 나는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하는 법을 알려주는 변호사다. 억만장자도 상대해봤고 유명 인사도 맡아봤다. 그런 사람들과 일하면서 나르시시스트를 정말 많이 봤다. 이제 내게는 사명이 있다. 모든 사람이 독이 되는 관계와 상황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속이 빈 달걀 모양 초콜릿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안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이들은 내면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에서 인정과 칭찬을 끌어와야 한다.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숨통을 틔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닌다. 그러니 남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다.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 능력이 없는 이유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기 혐오가 뿌리 깊고 자존감 또한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지치고 소모됐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굶주려 있다. 이건 결핍 사고, 즉 부족함에 갇힌 사고방식이다. 그것도 극단적인 형태다. 나는 20년 넘게 나르시시스트를 대리하거나 그들의 반대편에 서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고객으로 만나거나 심지어 사적으로도 겪으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됐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들쑤시고 조종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 보통 사람 다루듯 이들과 협상하려 들면 반드시 실패한다. 무조건이다. 나는 여러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들 대부분은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예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말한 전문가도 있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를 치료하기 어려운 건 성향 자체의 문제다. 이들은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은 마치 뱀파이어에게 햇빛처럼 치명적이다. 적어도 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니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목숨을 건다. 비판을 끔찍이 싫어하고 질투심이 많고 속이 좁다. 모두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봐주길 바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한다. 나르시시즘은 명백한 성격 장애이며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나르시시스트는 눈앞에 있어도 잘 안 보인다. 겉으론 매력있고 친근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척하며 사람들을 홀린다. 하지만 문을 닫고 특정한 대상에게만 진짜 민낯을 드러낸다. 나쁜 놈과 나르시시스트는 다르다. 나쁜 놈도 만만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고 후회할 줄도 안다. 나르시시스트는 후회를 절대 하지 않는다. 정말 거의 없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미국 정신의학회 DSM-5-T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기준 삼아 누군가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9가지 기준을 살펴보고 이 중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지 평가한다. 다음은 그 9가지 기준이다. 1. 첫 번째 기준은 과장된 자기 도취와 허풍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두에게 떠벌린다. 실상과는 거리가 먼 성취를 자랑하며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도록 연출한다. 목표는 가능한 한 멋져 보이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권력, 미모, 무한한 성공에 대한 집착이다. 집착에 가까운 몰두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강박에 가깝다.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 집착을 멈추지 못한다. 세 번째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믿으며 응당 최고의 자리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끊임없는 찬사와 칭찬을 갈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도한 칭찬에 집착하고 그것 없이는 버티지 못한다.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집착을 멈추지 못한다. 다섯 번째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전부 거래적이다. 뭔가 얻을 게 없다면 주지 않는다. 누군가를 이용하고 나면 미련 없이 버리고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일곱 번째는 공감 능력의 부재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상대의 감정이나 욕구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핵심 요소다. 여덟 번째는 타인에 대한 질투심 혹은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 심리다. 우리 모두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심을 일상처럼 달고 산다. 남이 가진 모든 것이 부럽고 반대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을 질투하기를 바라는 심리까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 기준은 오만함이다. 자기 확신이 떨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 실제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올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즉,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 DSM-5-T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는 공감 결핍이 나타나는 성격장애, 즉 자기애성, 반사회성 성격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빌 에디는 자신의 책 분열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한다. 그는 최근 20년간 나르시시즘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 나르시시스트가 더 많긴 하지만 여성 나르시시스트도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내가 법률 실무에서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추정치는 극단적인 사례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나르시시스트적 경향은 있지만 정식 진단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된다. 하지만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꽤나 피곤하고 고달프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내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고액 자산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전체 사건의 약 85%는 조정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나머지 15%는 끝내 재판까지 갔다. 당시에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몰랐지만 확실하게 느낀 건 한쪽 혹은 양쪽 또는 담당 변호사가 비정상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격장애 유병률이 15%, 재판까지 가는 이혼 사건이 15%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혼 분쟁의 15%를 차지하며 타협하는 대신 끝까지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왜냐고? 상대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이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향, 타인을 조종하려는 성향, 이 셋이 합쳐지면 정말 골치 아픈 조합이 된다. 과학은 말한다. 나르시시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자료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결론 내린다. 어릴 적의 충격, 방임, 혹은 지나친 응석으로 인해 정서적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어릴 때 정서적 욕구를 채우지 못한 이들은 상처받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어린 시절을 복합 트라우마에 노출된 채 보낸 이들은 그 결과 감정과 생존을 담당하는 부위인 변연기가 뇌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애착이나 사랑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생존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엔 비교적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대뇌 피질이 작동하는 덕분이다.
하지만 상황이나 자극에 따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특정한 자극이 발생하면 변연계가 다시 활성화되어 모든 통제를 장악해버린다. 브레네 브라운은 나르시시즘의 바탕에는 깊은 수치심이 있다고 설명한다. 단지 자존심을 꺾고 현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녀는 여러 강연과 글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며, 그 고통이 이들의 감당하기 힘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거만하고 잘난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고 무기력하며 열등감으로 가득하다. 진짜 자신이 얼마나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지를 가리고 싶어 연극하듯 행동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하거나 맞서는 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가 로스쿨에서 불법 행위법을 배울 때 교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과실 여부를 따질 때는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가정하는 것이다.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에서도 합리적인 보통 사람 기준이라고 부른다. 판사도 변호사도 대부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평정심을 위해서라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마음 편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 허세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인물이자 어딜 가든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대체로 남성 쪽이 많다. 겉보기에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도 한다. 과대형은 보통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충동적이고 남의 말은 무시하며 위험을 거리낌 없이 감수하는 스타일이다. 소위 말하는 CEO 유형이지만 수상한 회계 처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넘긴다. 두 번째는 은밀형 나르시시스트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혹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불린다. 전반적으로 더 조용하고 겸손해 보인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하고 겉으로는 성직자나 간병인처럼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인 척한다. 언뜻 보기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과대형을 늑대라고 한다면 은밀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교묘하고 수동 공격을 구사하며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하다. 처음에는 잘 안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악성 나르시시스트다. 나는 이 유형을 다스 베이더라고 부른다.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나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함께 뒤섞여 있다.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과대형이나 은밀형은 최소한 겉으로라도 멀쩡해 보이려 노력하는데 이쪽은 그조차 안 한다. 진짜 무서운 유형이다.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누군가 아동을 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말이다. 어떤 경우엔 스토킹을 하거나 폭력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하나만을 원한다. 바로 자기애적 공급이다. 자존심을 부풀려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공급이다. 이들의 내면에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감각이 거의 없다. 이들은 누군가가 그 공허함을 채워주길 갈망한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그 욕망을 읽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 사람을 내가 구해줘야 하나? 라는 마음까지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들에게는 늘 부족하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에너지 흡혈귀라고 부르기도 한다. 멜컴 글래드웰은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기술이든 1만 시간의 집중 연습이 쌓이면 숙련에 이른다고. 하루 3시간씩만 투자해도 9년이면 달인이 된다. 그런 기준이라면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사람을 읽는 기술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이 능력에 관한 한 거의 완벽에 가깝다. 상대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능력도 갖췄다. 나르시시스트는 미러링이라는 기술도 쓴다. 당신처럼 옷을 입고,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의 말투나 제스처까지 따라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끌리게 된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너무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라붙는다. 가스라이팅은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쓰는 핵심 기술이다. 상대가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판단력마저 부정하게 만든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넌 제대로 못 보고 있어.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목적은 단 하나다. 당신을 더 깊이 조종하고 길들이는 것. 조련과 세뇌를 반복하며 당신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이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버려지는 것이다. 분열의 저자 빌 에디는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말한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 가장 큰 착각은 이들이 단지 이기고 싶어 할 뿐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그들은 이기고 싶어 하긴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이기고 싶은 게 아니다.
상대가 괴로워하거나 겁에 질린 모습을 보는 그 과정을 즐긴다. 그래서 일반적인 협상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공감하며 들어주고 가치를 제공하면 잘 풀릴 거라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절대 안 통한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문자, 이메일, 그 사람에 관한 메시지까지 전부 모아두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한다. 모든 계정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자주 바꾸자. 컴퓨터, 휴대폰, 클라우드, 이메일, 소셜미디어까지 전부 포함이다.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하는 데 있어 문제는 의외로 나르시시스트 본인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낄 거라고 믿는 데 있다. 마치 뱀과 장어의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격이다. 전혀 다르다.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하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이건 절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비열하게 싸운다. 이게 진짜 몸싸움이었다면 그들은 머리채를 잡고 물고 급소를 걷어차며 싸우는 쪽이다. 그러니 정면 승부는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순진한 전략일 뿐이다. 판사, 중재자, 조정인, 변호사 등 소송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 협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최소한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섞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들은 사람의 뇌와 몸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장악한다. 정말이지 속수무책이 될 만큼 능숙하다. 그들은 당신을 철저히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자신을 꾸며야 당신이 넘어올지 정확히 알고 있다. 가짜 자아란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허상이자 되고 싶었던 사람의 모습이다. 반대로 진짜 자아는 그들이 죽어라 숨기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다. 수치심으로 가득한 자신조차 혐오하는 모습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부 가짜 자아다. 이 자아는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 끊임없이 칭송받기를 원한다. 반면 진짜 자아는 약하고 쪼그라든 쓸모없고 역겨운 존재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겨야만 한다. 왜 나르시시스트는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는가? 바크니는 이렇게 말한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이 세상의 진짜 좀비라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워낙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수법이라 한 권의 책으로 따로 다뤄도 될 만큼 깊고 광범위한 주제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본질이다.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기억 왜곡하기다. 나르시시스트는
있던 일을 해체하거나 재조립해서 당신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은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난다. 바로 감정 무효화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깔아뭉개는 식이다. 그들은 언제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라며 시치미를 뗀다. 가스라이팅의 또 다른 방식은 투사와 회피다. 책임을 묻는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이다. 그들은 늘 누군가의 탓을 한다. 대개는 당신 탓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지적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그 문제의 가해자로 몰아간다. 또 다른 방식은 대화가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다. 본론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 트라우마 결속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는 감정적 연결이다. 이는 보상과 처벌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점점 깊어진다. 가해자는 칭찬하고 애정을 주다가 갑자기 학대하고 비난을 쏟아낸다. 다시 애정을 주고 다시 벌을 준다. 이 사이클이 계속되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된다.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버리는 단계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중상 캠페인이 시작된다. 중상 캠페인이란 세간의 타깃을 악마로 몰아가는 일이다. 상대가 얼마나 끔찍하고 형편없는 인간인지, 왜 이번 파국이 전적으로 그 사람 탓인지, 자신이 얼마나 피해자인지, 나르시시스트는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닌다. 반면 본인은 성인처럼 대접받아 마땅할 만큼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다는 얘기를 곁들인다. 이쯤 되면 플라잉 몽키도 등장한다. 이 말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쁜 마녀 주변을 날아다니던 날개 달린 이상한 생물들에서 유래했다. 그들은 마녀의 하수인이자 심부름꾼이다. 왕국의 사람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던 존재들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깃을 공격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플라잉 몽키 전략에는 여러 목적이 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둘째, 타깃인 당신이 말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 셋째, 당신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느낌, 모두에게 둘러싸였다는 감정,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텐데 저쪽엔 사람도 많고 다 그 사람 편인데. 그래서 당신은 점점 말문을 닫게 된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플라잉 몽키들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활용한다. 다행인 건 법정에서는 여전히 실제 증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진짜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이에게 위험한 사람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그런 말은 대부분 전에 들은 말로 간주된다. 솔직히 말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이거다. 플라잉 몽키들도 나처럼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물론 알고서 그러는 경우도 많다. 가장 좋은 건 가능하다면 나르시시스트를 끊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끊어내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차단하길 권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치유가 시작된다. 독성과 부정적인 기운을 내 삶에서 최대한 차단할수록 회복은 더 빨라진다. 가짜 미래 약속은 나르시시스트가 잘못을 들켰을 때 흔히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들은 앞으로는 달라지겠다 라고 약속한다. 하지만 진심은 없다. 아무 의미 없는 공수표일 뿐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사과할까? 그렇다. 그렇다면 진심일까? 글쎄, 별로 그렇지 않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사과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 그만큼 자아가 불안정하고 방어 기제가 강하다. 진짜로 뉘우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은 결코 진심이 아니다. 문제는 나였어.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렇게 믿게 만든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작게 들리기 시작한다. 내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처음엔 너무 희미해서 착각인가 싶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속삭임이다. 아냐, 이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내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사람들은 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묻곤 했다. 레베카, 제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내 대답은 항상 같다. 그건 내가 대신 정해줄 수 없어요. 그 질문의 답은 당신 안에 있다. 아주 깊은 곳에.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나는 그걸 영혼의 결정이라고 부른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수동 공격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천천히 당신을 올가맨다. 당신을 기분 좋게 띄웠다가 다시 깎아내리면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선다. 나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유아의 떼쓰기에 비유하곤 한다.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불고 하며 떼를 쓰는 아이 말이다. 이때 부모가 한 번이라도 져주면 아이는 다음에는 더 크고 길게 울면 된다고 학습한다. 나르시시스트도 똑같다.
당장 눈앞에 있을 땐 대처하되 그 외의 시간엔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시인 루미는 말했다. 당신 삶에 불을 붙여라. 그 불을 더 크게 지펴줄 사람을 찾아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불에 장작을 던져 함께 키워주는 사람들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는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만약 누군가 물을 끼얹어 불을 끄려 한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 기분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지 아니면 속이 무거워지고 가라앉는지 느껴보라.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다. 실행. 그냥 시작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일단 뛰어들면 길이 생긴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그 사람 말은 절대 믿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속임수다. 사과도 속임수, 변하겠다는 말도 속임수, 좋게 해결하자는 말도 결국 다 속임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함께 세우려는 건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두 써보자. 그런 다음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의 5가지다. 정신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재정적인 영역, 인간관계 영역, 영적인 영역. 원하는 결과를 하나씩 적어보자.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지도 함께 적자. 해보려고요.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같은 말은 하지 말자. 요다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지혜로운 스승의 캐릭터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하든가 말든가야. 해본다는 건 없어. 기록은 당신을 구해줄 무기다. 궁극적으로 기록이야말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다. 영상 증거, 이메일, 문자, 연락 누락,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정황, 자산 관련 증거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한다. 기록은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기만을 증명하며 진짜 증거로서 당신을 보호할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다. 소송 중이라면 재판에서 쓸 수 있고 비즈니스 협상이라면 확실한 무기가 된다. 기록은 꺼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략과 전술 계획에 따라 적절한 순간에만 꺼내야 한다. 여기서 진짜 승부가 결정된다. 기록이야말로 수천만 원을 아끼고 수년의 고통을 덜어준다. 진짜 힘은 패턴을 드러내는 기록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상대가 30번 중 19번이나 월급을 제때 안 줬다는 기록. 6개월 동안 44번이나 문자와 이메일에서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증거.
이런 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겨낸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보의 흐름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걸 요약해 정리하고 원본 데이터는 증빙 자료로 함께 첨부하라.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총알도 뚫지 못할 방탄 협상 카드가 된다. 복잡할 필요 없다. 핸드폰 메모장에 그날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기만 해도 된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예컨대 누군가가 매일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달력에 체크해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록이 된다. 실제로 나는 이런 기록 하나로 소송에서 이긴 적이 많다. 중요한 건 그날그날 일어난 일을 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써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기록하라. 어떻게 느꼈는지는 쓰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는 반드시 거짓말을 한다.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은 그걸 멈추지 못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과 모순된 말을 정리해 증거로 만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중요한 날짜, 시간, 상황이 담긴 대화라면 따로 메모하거나 휴대폰의 메모 앱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상대에게 확인 메일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 나눈 대화에 대해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 된다. 항상 사실 중심으로 써야 한다. 감정이나 판단, 개인적인 느낌은 절대 넣지 마라. 사진은 특히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라면 훌륭한 증거가 된다. 영상이나 녹음 자료도 중요한 증거다. 잠재적 증인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급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비축 자산이다. 겨울을 대비해 저장해두는 통조림처럼 여긴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용도로든 여전히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놓지 않는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면 쓰레기처럼 내던져지거나 중고품 취급을 받게 된다. 전략이 필요하다. 아니,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 안에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가 포함돼야 한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가 지금 당신을 괴롭히면서 얻는 공급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들이 반드시 지키고 싶어하는 공급원에 위협을 가해 그들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다른 공급원을 내려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제로 폭로하면 협상 카드가 사라진다는 점. 그러니 위협은 하되 실제로 실행하지는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처음부터 나이스하게 시작해서 양보하면 나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당신이 뭘 해줬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인다. 감정도 감사도 없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막무가내로 나와도 당신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예측은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내가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전략 중 하나는 상대가 꺼낼 주장을 예상하고
먼저 꺼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상대의 논리를 하나씩 짚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내가 먼저 설명하는 것이다. 이건 실제로 내가 법정에서도 써왔던 전략이다. 지금까지 X와의 안전이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특징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이런 사람의 비율이 15% 이상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엮이면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법 3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욕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내 눈을 가립니다. 사기꾼들의 가장 큰 미끼는 피해자의 욕망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포장해서 모든 것을 뜯어가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는데 쥐약이라고 하셨죠. 맨날 숨어 다니면서 음식 찌꺼기만 먹던 쥐의 눈앞에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맛있는 음식이 떡하니 차려져 있다면 그것은 쥐약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오다니 하면서 덥석 쥐약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께서 한 사람을 파악하려면 최소한 5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런 말씀도 하셨죠. 5년, 10년을 지켜봐서 괜찮은 사람이다 싶은 판단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이다. 두 번째 방법,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로 돌입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함께 지내다 보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사람은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자의 말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 욕구나 욕망이 들끓는 얕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잔잔하고 은은하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인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땐 내 욕심을 경계하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깊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